이수만 포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학자 차현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주제는 태평양 전쟁기 이수만 박사의 군사 외교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수만 박사의 독립운동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일반적으로 외교가 아마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이라는 1940년대 전반기에 이수만 박사가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청원하는 외교가 어쩌면은 모든 분들께 친숙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수만 박사가 임시정부 승인 청원 외교와 함께 군사 외교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태평양 전쟁기 이수만 박사의 군사 외교는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 청원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을 그리고 또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독립군 부대를 미국이 지원해주고 같이 협력해달라고 청원하는 외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수만 박사의 당시에 군사 외교가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결실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강의의 프로세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수만 박사의 군사 외교 프로세스의 원인, 그리고 군사 외교의 전략, 마지막으로 군사 외교의 결실에 대한 것입니다. 원인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당시의 태평양 전쟁기의 국제 정세, 특히 미국과 중국, 소련의 이런 삼각 구도에서 어떻게 이수만 박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군사 외교를 시도하려고 했는지 그런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미국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황에서 이수만 박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중국과 미국과 이런 양대 구도에서 이수만 박사가 대미국 군사 외교를 했던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취했고 이수만 박사가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박사와 전략 첩보국 OSS의 관계, 그리고 이 OSS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독수리 작전, The Eagle Project, 그리고 네코 작전, The 네코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의 시각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흔히 독수리 작전과 네코 작전 하면은 일제가 1945년 8월 15일에 패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도도 못 해보고 무산대 작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산대 작전을 여기서 결실로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결실이 무엇인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또한 이수만 박사의 군사 외교의 광복 후 영향성,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수만 박사의 군사 외교 원인부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수만 박사의 군사 외교에 관해서 소개해 드릴 때 약간 이런 의문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수만 박사의 외교하면은 흔히 독립운동에서 외교라 하면은 무장투쟁을 반대하는 비폭력 외교가 아닌가라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수만 박사는 무장투쟁을 반대하시는 분은 알고 있는데 군사 외교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수만 박사의 군사 외교, 이거의 배경이 되는 무장투쟁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어떤 자료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921년 독립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1921년이면은 이수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셨을 텐데요. 그때 언급을 하시기를 우리의 성공은 결국 무력에 있고 무력의 승리는 준비에 있다입니다. 이 무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준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장 일본을 무찌르고 싶다고 해서 바로 나아가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준비를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시기를 승하야, 시기를 타야 된다. 시기가 딱 잘 맞을 때 정식 선전으로 일본을
무찌르자 이런 의도가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기를 타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1920년대 초반의 상황은 어떠했죠?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일본보다 더 힘이 센 강대국인 영국, 미국 등의 서구 세력이 일본과 관계가 나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독립을 한다고 총칼을 들고 나가봤자 뭐 우리의 희생만 초래하고 독립이 되는데 그게 알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십 년의 기간이 흘렀죠. 그동안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마침내 1940년이 넘어가고 그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을 했죠. 그럼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국제정세가 또 한 번 변동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일본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어떻게 패전시킬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동아시아 정책을 구상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중에는 당연히 한반도에 관한 정책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한반도 정책에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신탁 통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불승인 정책, 그리고 한인군사 활용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핫 이슈였던 그런 미국의 플랜이었죠.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해방 직전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에 친탁운동과 반탁운동으로 나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에 혼란을 많이 초래했던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에 대해서 미국에서 논의는 합니다. 신탁 통치의 개념이나 하면은 아마 독립을 즉각적으로 시키지 않는 대신에 미독립국가를 독립시키기 전에 민주주의 토대 하에서 이 미독립국가가 독립이 되도록 일정 기간의 훈련을 거치는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듯 신탁 통치라는 것은 독립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다만 이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이 자치의 경험이 없으니까 스스로 국가를 통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야 된다. 대신에 그런 준비 기간에는 이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 이권, 이런 인권 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런 개념들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신탁 통치가 대한반도 정책의 큰 기조이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면은 양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불승인 정책으로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한인군사 활용 정책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국인 독립군들을 어떻게 미국의 일본과의 전투, 연합국의 일본과의 전투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중국과 그 소련과 또 맞물린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세 가지 정책이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미국은 일본을 대적하기 위해서 중국 당시의 중화민국이었죠. 중국과 소련과 그 협력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중국을 견제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련도 견제를 하는데 소련이나 중국 등 둘 중에 한 국가가 왼쪽에 예문을 보시다시피 한반도를 점령을 한다면은 이거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겁니다.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나름의 패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보가 침해를 받으면은 미국에도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면은 한반도 신탁 통치를 그 두 나라 중 하나한테 맡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련보다도 중국에 더 루즈벨트 행정부 당시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그 대서양 헌장 이후에 신탁 통치가 구상되었잖아요. 그리고 신탁 통치를 구상한 거를 말미암아 가지고 미국이랑 영국, 중국이 한반도를 독립시키는데
그 인듀 코스라는 그런 조건분을 달게 됩니다. 일정 기간 뭐 이런 신탁 통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카이로 선언 당시에 중국의 당시 장제스 총통이 미국한테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지? 무슨 꿍꿍일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뭔가 한반도에 영토적인 야욕이 있구나. 그러면은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해서 세력이 부강해지면은 우리한테 위험하겠구나. 라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국과 소련, 미국 3대 구도가 형성되는 동안에 한인군사 활용 정책이 마련되는데 이 시기에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꺾고 국제주의로 나가는 기간 동안에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하도록 허락을 하고 신생 군부기관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1942년부터 국무부랑 미국의 군사기관들인 군부에서 동시에 한인 군사 활용을 같이 논의는 합니다. 합동참모부가 군사작전 및 파괴활동에 한인 군사 활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국무부의 홈백 전략첩보국, 해군정보국, 군사정보국에서도 한인들의 반일 감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하나의 기조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은 불가하다라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병행적이지 않고 별개로 다루겠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친한파 OSS 관료들, 즉 전략첩보국 관료들이 이 군사적인 논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친한파 OSS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구한 말에 한반도에서 개신교 선교를 했던 미국인들의 후손들 또는 친척들과 관련이 있어서 주로 한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무부나 군부의 관리들보다 지식이 있었고 한국인에 대해서 애정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한인군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국제정세의 흐름에 이승만 박사도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사 외교를 해야겠다라는 시기를 터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만 이 시기가 이승만 박사가 군사 외교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난간이 남아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불승인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임시정부의 군대 활용을 기피해야 된다고 국무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한인 독립군들을 활용하더라도 개별적인 활용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무부와 군부에선 전쟁부와 전략첩보국 등의 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역시 한국통 관료들 중에서는 그중에서 임시정부의 불승인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런 미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불승인 정책 기조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안에서 미 군부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있습니다. 한인 군사를 개별적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우리 미국한테 도움이 되게 하나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한인 군사를 활용하더라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야망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전략첩보국에서 보고서가 작성되는데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전략첩보국의 한국통 관리였던 조지 맥키운이라는 분이 한인 군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이러한 그 내용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삼부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은 국무부와 육군, 해군을 통틀는 위원회였죠. 이것은 미국의 국무부와 군부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 기간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도 소련에 대비해서 미국은 민주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한인 부대, 민주주의 이념으로 무장이 됐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편에 있는 그런 부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겠죠.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동맹국을 맺고 어떤 국가와 어떤 단체와 그런 협력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편인지 아닌지부터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임시정부의 군사 외교에 관해서 이렇듯 난관이 있었는데요.
그 이스만 박사는 당시 어떻게 판단을 하였을까요? 이스만 박사는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군사 외교에 관해서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국무부의 1941년 12월 보고서에서는 이스만 박사의 주요 관심사가 한국 광복군에 대한 물자가 송부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만 박사는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외교 외에도 사설 단체나 시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연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한반도 우리 조국을 독립을 시킬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연설을 많이 합니다. 그 연설 중에 한 가지 예시가 뉴욕 타운홀 연설 중에서 우리 국군은 총사령관이 이청청 장군의 지휘 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국군이라는 것은 한국 광복군을 의미하는데요. 한국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의 국군이자 해방 후 한국의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설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 사단이 각 지역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1지대, 2지대, 3지대가 각각 다른 중국 지역에서 흩어져서 군사 훈련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는 곳에는 총사령부가 있었는데 그 총사령부의 총사령관 그분이 이청청 장군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광복군을 언급을 하면서 이 광복군을 미국이 지원하고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복군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 태극기 옆에 당시 중화민국의 국기가 같이 있죠. 그만큼 중국 하에 있던 중국과 어떻게 보면 밀접했던 그런 군대라는 뜻인데요. 이때 당시 중국이 광복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으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달면서 우리가 너희 군대한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두말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우리의 조건들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광복군 활동 9개 준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941년 11월부터 개시를 합니다. 이 9개의 조항이 다 있는데 그중 구체적인 것은 광복군이 중국 국민당의 군사위원회에 예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속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죠? 네, 그 예속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단체나 그런 국가에 예속이 돼서 자유자재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복군은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모든 광복군이 모두 군사활동을 하든지 중국 측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만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이거는 좀 너무한 조치가 아닌가, 이거는 좀 취소해달라, 계속 중국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국외 준승이 1944년 말에 취소가 되고 한국 광복군 원조 편법이 45년 5월에 새롭게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광복군을 중국의 군사위원회에 예속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예속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약간의 말장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복군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예를 들어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의 군사 최고 통수부가 이거를 관할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원조 편법에 실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미암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광복군의 자주권을 당연히 실추했었고 전투를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가 없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지원금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당연히 중국도 중일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군사적인 활동을 하기 바쁜데 임시정부나 광복군에 좀처럼 돈을 많이 주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시가 있는데요. 1943년에 일제가 조선에 어떤 제도를 발표하죠?
조선 학도병 지원 제도라고 조선의 대학생들을 일본군에 자원을 하도록 하라. 뭐 말로는 자원이고 강제 징집이죠. 전쟁의 인적 자원으로 쓰려고 많은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합니다. 그 4,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징집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40명 정도가 일본군 부대를 탈영해서 한국 강복군으로 오게 됩니다. 이 40명 이 인원들은 우리가 조선인인데 그 일제를 위해서 반자이, 덴노 반자이 이런 거를 외치면서 죽을 수는 없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복군에 왔는데 강복군에서 훈련반을 하나 찾아갑니다. 이 훈련반은 당시 중국의 린추엔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강복군 훈련반입니다. 강복군 제3지대 그 지대장이 김학규 장군이 창설한 훈련반인데요. 여기서 강복군의 장교가 된다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연병장은 하염없이 거니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식 훈련 정도 할 수 있고 무기도 없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군도 아닌데 중국군의 군복을 입고 중국의 국기 개항식에 참석은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연히 또 항상 배고픈 상태에 있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또 이렇게 강복군에서 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 있었던 그 대학생 청년들은 당시 조선 한반도의 인구 3천만 중에서 전체 대학생 숫자가 7,00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지성인들이고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참는 그 소수의 그 대원분들이 부대 내에서 사고를 쳤다고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그 부대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 스스로 이거를 해결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잠재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군들이 와서 그 청년들을 잡아가서 중국군 영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창 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당시에는 영창이라는 것은 군대 내에서 꽤 무거운 형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강복군 훈련반에 있었던 이 대학생 청년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탈출해서 왔는데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도대체 이 경우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시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사실 이 문제는 이 1940년대 그 강복 직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외 준숭이라는 것을 중국이 적용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 중심에는 당시 임시정부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한국 독립당이라는 우익 세력, 이 주된 우익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김구 선생이었고요. 이 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은 임시정부가 미국의 편에 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강복군의 자주권을 얻으려면 중국의 권한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국의 편에 서야 되고 미국의 편에 서야 되는 이유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 영토 욕심이 없다. 그런 근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 박사랑 논의를 해서 강복군의 자주권을 위해서 민족운동의 본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국 국민당은 좋아하지 않겠죠. 이걸 반대를 해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시정부 우익 세력과 이승만 박사는 같이 콜라보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미 상응행동,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 외교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비록 임시정부가 군사 외교를 하기 원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도와주는 입장이고 하지만 여기서 그쳤던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냥 우리 강복군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한국 독립군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은 당연히 미국 측에서 듣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들을 세워나갑니다. 사실 이스만 박사는 그 임시정부 그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세력보다는 상당히 군사 외교를 하는데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충칭의 임시정부 세력은 군사 외교를 미국을 상대로 하려고 해도 중국의 간섭이 있었고 또 거리적으로도 멀었지만 이스만 박사는 미국에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원하는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략 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전략별로 이스만 박사의 군사 외교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 한국인은 왜 미국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한국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류의 희망이다라고 그 이스만 박사가 부오의 방송 연설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국무장관 스테티니어스한테 편지를 또한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수세기 동안에 국제사회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준 국가는 미국이다. 우리 한국인은 미국의 정의감과 공정성에 대해 암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너네 미국을 좋아해 이런 것에 대해서 그치면은 이스만 박사 입장에서는 성이 차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전략 두 번째 전략은 왜 한국인 독립군들이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인 독립군, 미주에 있던 한인 독립군과 또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같이 통틀어가지고 이런 그 장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인들과 전투하는 일본군이 많으면은 미국도 싸워야 될 일본군의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히 당시 태평양 전쟁기에 미국은 독일이랑 전쟁을 하는 것도 신경을 썼지만 일본과의 전쟁에서 너무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었죠. 이스만 박사가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보내면서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한국인이 미국과 우리의 공동의적인 일본과 싸우는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강하게 도와달라 이러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한테도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과 싸우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중요한 지역, 미국한테도 중요한 지역인 태평양에 일본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인 독립군의 장점들을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하게 됩니다. 외모가 일본인과 구별이 안 가. 같은 동양인이니까요. 그리고 일본어에 능통하죠. 왜냐면은 일본의 식민지 체제에서 자란 20대 청년들은 일본어를 그만큼 능통하게 하고 또 반일 감정이 있고 독립을 염원하고 무엇보다 미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언급한 게 있는데 이건 뉴욕타임즈 기자에 나온 건데 우리가 한글을 쓰는 민족이라서 문자 해독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 한글을 언급하시지 할 겁니다. 그 밑에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첩보 작전을 수행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보타주 또 라디오 보고가 가능하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첩보전 전략, 일본을 상대로 한 첩보전 작전에 우리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그만큼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첩보전을 하려면은 암호 해독도 필요할 테고 이 암호 해독을 하려면은 한글을 이용해서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승만 박사는 단순히 우리 한국인이 그만큼 이런 장점들이 많으니까 알아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거를 미국 당국이 무시하고 추진하지 않으면은 한인 독립군과 미국이 협력하지 않다면 미국은 위험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 때문에 라고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게 1943년 5월 15일에 국무부에 보낸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소련이 한반도에 소련 공화국을 세우려고 한다. 미국이 예의주시 좀 해달라.
그리고 또 주중 미국 대사 거스라는 분한테도 이스만 박사께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소련 히하에 훈련된 한인 공산주의 부대가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한반도에 진주할 것이다. 이거는 한반도에만 좋지 않은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세 변화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 승인해서 임시정부의 지휘를 강화시키고 히하의 군대, 한국 광복군을 육성하도록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1943년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만 박사는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너무 안타깝게도. 소련이 해방 후에 북한에 진주를 하면서 안타깝게 이게 이스만 박사 예측이 정말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만 박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교 전략을 취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들이 많지요. 이스만 박사가 군사 외교를 했던 걸 미국이 관심을 두지 않아 또 임시정부 청원 외교를 했던 것을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담하게 반응했다라는 결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스만 박사 개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와 그리고 이스만 박사의 군사 외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국무부와 군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만 박사한테 언급을 한 내용들인데요. 우선 이스만 박사에 대한 개인적인 평은 말씀드렸듯이 또 많은 훌륭하신 학자분들께서 말씀드렸듯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만 박사는 강한 반공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미국한테 좋지 않다. 그리고 해군정보국에서 나온 이런 보고서는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년된 노인네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미국한테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꼭 이승만 자기 자신이 너무 자만심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외교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미국이 소련이랑 대일 전쟁에서 협력을 하면서 반공에 대한 것을 그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너무 이스만 박사가 군사 외교를 그냥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지치는 관료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스만 박사의 외교적인 반응에 국무부의 의견은 이러하였습니다. 왼쪽의 기사들에 보시다시피 이게 국무부의 락하트라는 분이 언급하신 건데 임시정부 불승인 정책을 다시 한번 몫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 군사 당국이 한국인의 잠재력을 살피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 당국이 한국인들의 잠재력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일본과의 연합국 전투가 지속될 때 한국인들이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돌프 벌 당시 차관은 1943년 3월에 모든 국가 중에서 한국의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미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전쟁 노력,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렌타인 설의는 또한 같은 해 11월에 이스만 박사든 기타 관계자, 임시정부 관계자들 등 어떤 주장과 의견을 내세운다도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아서는 이게 단순한 그냥 외교상의 그런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정말 국무부의 진심인지 살짝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가 하나의 방향을 고집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한국인 독립군들의 전쟁 기여는 환영하지만 전쟁 문제는 이거는 우리한테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군부기관에 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가서 좀 상의를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승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외무부장인 조성 선생이 끊임없이 국무부에서 이런 비슷한 청원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무부는 그렇게 반응하고 이승만 박사께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군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기 전쟁부의 맥클로이 차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의 첩보전, 즉 기밀 및 방첩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지만 국방 자원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국방 자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소련 등 미국과 같이 한편에서 추축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국가에 그런 무기 대여법을 제공하면서 그 군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손해가 가거나 하는 행동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도 예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샬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관계자가 이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관계자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략첩보국이라는 기관이 첩보전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부나 합참 같은 다른 군부기관들도 이 전략첩보국이 한인 군사, 한인 독립군들을 활용하는 문제를 그냥 책임을 져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전략첩보국이 관할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렇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부라고 하더라도 이승만 박사의 그 군사 외교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첩보국이 군사 작전을 맡고 있었죠. 여기서 이승만 박사가 전략첩보국과 계속 접촉을 시도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첩보국에는 그 한국통의 친한파 관료들이 몇 분이 계셨죠. 그래서 여기에 도노바 국장이 있고 또 게일 동아시아 고문 또 구펠로 같은 분들, 특히 이 구펠로와 이승만 사이에서 한인 군사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이 활발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략첩보국에서도 단계별로 한인 군사 활용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942년 초경에 그 제기된 올리비아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올리비아 플랜은 한반도와 만주 등지에서 한인 독립군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무찌르자라는 그런 플랜인데요. 이것이 당장은 그 착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담당 장교를 바꾸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담당 장교를 세우는데 에이플러 데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시에는 캡틴, 즉 우리 식으로 하면 대위죠. 이분이 충칭으로 파견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승만 박사는 또 한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제안서를 구펠로우에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한인 프로젝트라는 것은 한인 독립군들, 즉 광복군과 미주에 있는 개별 독립군들을 활용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수류탄이 어떻게 필요하고 카비총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무기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식량 문제도 있고 군인들이 배를 곪고 있으니까 좀 한국인들한테 익숙한 쌀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 군대는 우리 독립군 부대를 훈련을 시키려면 장교가 필요한데 이 장교들을 그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정도 되는 그런 장교들, 초급 장교들을 파견을 해줘서 우리를 훈련시켜 달라고 청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만 본인도 이거 책임자로 나서고 싶지만 저한테 월급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시 에이블러 데이의 그런 충칭 파견 1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이블러 데이는 구펠로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접촉을 하면서 김구 선생 같은 그런 임시정부 우익 세력과도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편지 중개역이라는 걸 하는데요. 당시에 충칭에 있던 김구 선생과 이스마 박사 간의 그 편지 왕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충칭에 있는 상황을 미국에 있는 이스마 박사한테 전해야 되고 또 군사 외교에 관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중국 국민당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서링을 하고 감독을 하고 이거를 방해를 합니다. 근데 방해를 하게 되는 이런 실정에서 에이블러데이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편지 중개역을 맡아서 이 임시정부와 워싱턴의 이스만 박사 간의 그런 서신 왕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전략첩보국은 또 다른 그 조사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거는 그 문제라도 결부되어 있어요. 미국의 기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불수기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첩보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선뜻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임시정부 측이나 이스만 박사는 계속 그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첩보국은 고심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기관이 그리고 한국 광복군이 과연 우리 미국의 편에 설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첩보국의 대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입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어떤 국가를 구체적으로 선호를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중국이나 소련보다도 우리 미국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 미국 편에 서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의구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시정부는 어쨌든 중국이 그런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럼 우리가 미국이나 임시정부 광복군이 군사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그 간부들한테 이렇게 재차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편인지. 그리고 1945년 3월 달에 독수리 작전이라고 전략첩보국과 광복군 사이에 첩보전 작전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도 임시정부 측에 물어봅니다. 과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안경 쓰신 분이 나중에 초대 국방부 장관이 되는 이범석 장군이시죠. 이분이나 또 임시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은 우리의 작전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를 고려하고 또 전략첩보국과 이스마 박사 간의 그런 원활한 교섭과 그 전략첩보국 나름의 임시정부에 대한 준비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독수리 작전이라는 것을 그런 훈련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독수리 작전과 네코 작전은 각각 중국과 미국에서 전개가 되었죠. 그 둘 다 첩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첩보전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 첩보 작전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게 기밀 작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이스마 박사의 그런 외교로 말미암아가지고 적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의 그 당시에 우리 광복군이나 한인 독립군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시 실정을 이스마 박사가 잘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마 박사의 바람대로 이런 것이 추진이 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임시정부 강복군의 독수리 작전을 살펴보자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전략 첩보국이 진짜 별것도 아닌 그냥 아주 사소한 작전을 취급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병영 생활이 증진이 됩니다. 이 병영 생활이라는 것은 중국군 희하에 있을 때는 강복군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식량을 지원해주고 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세워주고 옛날에 세면장이라고 했는데 화장실도 개조를 해주고 이런 그런 전략 첩보국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 희하에서는 강복군의 자주성이 없었지요. 전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하지만 단순히 독수리 작전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 강복군 측에서도 독수리 작전과 더불어서 보아작전이나 애모작전 같은 첩보전 작전을 수행하고 싶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전략첩보국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하라고 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전략첩보국의 사전트 대위라고 강복군을 훈련시켰던 그 분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한미 단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인과 미국 전략첩보국 사이의 단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훈련 같은 경우에 아침 6시부터 시작돼서 저녁 6시까지 있고 그 사이에도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나 그 연극 같은 거를 하게 해서 나름의 그 군인들의 복지를 배려하는 것이죠. 이런 그런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죠. 일본이 항복을 한 다음에 이제 독수리 작전이든 네코 작전이든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정진군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이 국내 정진군은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에 한반도 지역의 치안을 조금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라는 제의가 있어서 전략 첩보국 관료들과 그리고 강복군의 그 소수 인원들이 파견이 됐다가 이것도 무산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이런 전략 첩보국가의 그 작전이 시도를 못하고 강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강복을 맞이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군사 외교와 거의 한미 간의 프로젝트인 독수리 네코 작전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대신하여 말씀을 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쟁기에 이승만 박사의 군사 외교는 우리나라가 전후에 어느 국가와 동맹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상을 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승만 박사의 군사관과 외교관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이 광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이 출범을 할 때도 한미 간의 그런 동맹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승만 박사가 신경을 썼지요.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그 고민들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동맹국은 한국이 무엇을 원할까? 그리고 국가의 주체성과 안보의 관계, 무조건 동맹국의 뜻에 따르면은 주체성이 감소되는 그런 동맹 관계는 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국가의 자주성과 주체성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맹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것이 그 당시 군사 외교를 통해서도 이승만 박사가 그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히 미국이 좋아서 미국에 살기 때문에 했기보다는 어떤 게 우리 한국인이 독립 이후에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적인 측면 가지고 구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독수리 작전 이런 그런 한미 단결 작전이 취소가 됐으니까 임시정부와 강복군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 미군정이 출범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료들을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시키고 찬법 신세로 대접을 안 해줬다고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당시 태평양 전쟁기부터 이루어진 그런 이어져 내려온 임시정부 불승인 정책에 따라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시키고 한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미군정에서는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 군대의 그 수뇌부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군정 때부터 착수를 하게 되는데, 강복군 출신들을 고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미군정이 이것을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표를 만들어 봤지만 강복군이라고 하면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그 당시 일본군과 만주군을 포격했던 군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적어서 아무래도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수적 열약성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듯 강복군 출신들을 그래도 미군정 때부터 해서 또 이승만 정권기에 등용을 했다는 것은 이 미국의 판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냉전 시대로 체제가 바뀌면서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한국인 인재를 채용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게 증명이 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와 강복군이 당시에 그 전략 첩보국과 합작 작전을 했고, 이러한 경험이 어느 정도는 약간은 기능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강복 이후에 한미 동맹은 어떤 단계로 형성이 되었죠?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군이 1949년에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되어서 6.25 전쟁에 발발하죠. 6.25 전쟁에서 이게 수많은 그런 자유국가의 세력과 우리 국군 장병들께서 정말 많이 희생을 하시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에 체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승만 박사의 정말 엄청난 외교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정말 그 안 될 것 같은 그런 방위 조약을 맺어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 주둔을 시키고, 그리고 북한이 더 이상 남침을 하지 않도록 애쓰신 거죠, 이거는.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굳건한 안보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6.25 전쟁 때 그 미군들의 수많은 희생과 그리고 이런 조약의 체결을 말미암아가지고 갑자기 짠하고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려면은 씨앗이 있어야 되듯이 한미 동맹이라는 나무가 지금까지 자라는 배경에는 그 광복 이전에 태평양 전쟁기에 이승만 박사의 한미 동맹 착수 작업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이승만 박사의 군사 외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영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